이제 항공기 자체는 구조물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더라도 사실 항공기 안전에는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 둔덕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고요. 충격 흡수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희생을 야기했던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 체계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실시간 재난안전정보방송 재난안전 119 안전토크 시간입니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난 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179명이 숨진 끔찍한 참사 앞에 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공학과 김상호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안공항 사고 발생한 지 벌써 2달이 다 되어 갑니다. 교수님께서는 항공우주공학 연구를 하시면서 여러 비행기 사고를 접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에 관련한 연구도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희생자도 많았고요. 또 의문점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전반적으로 교수님께서는 이번 사고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매우 일단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항공기 사고는 스위스 치즈 모델이 제시하는 것과 같이 단순히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함이라든지 허점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 일어나게 됩니다. 스위스 치즈 모델이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실까요? 참고로 스위스 치즈 모델은 인간의 어떤 시스템을 스위스 구멍이 무작위로 난 스위스 치즈의 여러 조각들의 나열로 보고 있습니다. 이때 그 무작위로 난 그 구멍은 어떤 사고를 일으키는 사고의 전조 같은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함 요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 각각의 치즈들은 그 인간 사회의 안전 시스템이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연이라든지 아니면 필연에 의해서 치즈 구멍들이 일렬로 쫙 나열됐을 때 빛이 이렇게 통과가 되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사고가 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위스 치즈 모델이 말하는 바는 어떤 항공기 사고라든지 이런 그 사고는 하나의 요인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결함들이 누적된 복합적 요인에서 발생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의 사고를 다시 복기를 해보면 뭐 조류 충돌이라든지 이런 어떤 원인이 하나가 아니라 그 전에 일련의 어떤 사고에 여러 가지 결함이 다 합쳐져서 일어난 복합적인 원인이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날의 뉴스를 한번 다시 보시고 네. 말씀을 좀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활주로를 미끄러지던 여객기 한 대가 담장과 충돌합니다. 이내 큰 불길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습니다. 사고가 난 건 오전 9시 3분쯤. 사고 여객기는 랜딩 기어를 내리지 못한 채 동체 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끝 담장을 들이받았습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제주항공 7C2216편으로 현지 시각으로 오늘 새벽 방콕을 출발해 무안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모두 18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소방청은 이번 사고로 179명이 숨진 걸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된 생존자는 승무원 2명입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약 12시간 만에 실종자 수색 작업을 모두 마쳤습니다. 승객 175명 가운데 173명은 한국인, 2명은 태국인인 걸로 잠정 확인됐습니다. 제주항공은 이번 사고 수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 1월 1일까지 무안공항 활주로를 폐쇄하고 사태를 수습할 방침입니다. 사고가 난 제주항공 여객기는 현지 시각 새벽 1시 반쯤 태국 방콕을 출발했습니다. 5시간 가까이 비행한 뒤 무안공항 인근에 도착해 착륙을 준비하던 여객기. 관제탑에서는 오전 8시 54분쯤 착륙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3분 뒤 사고 여객기에 조류 이동을 주의하란 경보가 전해졌고 조류 경보가 공유된 지 불과 2분 만에 기장은 메이데이, 즉 조난 신호를 관제탑으로 보냈습니다. 기장은 조난 신호를 보낸 뒤 여객기는 복행, 즉 착륙 지점을 다시 찾기 위해 재이륙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한 바퀴를 비행해 당초 예정됐던 착륙 지점으로 돌아와야 했던 상황. 하지만 이 복행이 완전하게 이뤄지지 못하면서
반대 방향인 활주로 19번 방향으로 착륙을 시도했습니다. 여객기는 동체 착륙을 시도했고 착륙 시도 3분 만인 오전 9시 3분, 결국 멈춰서지 못한 여객기는 공항 담장과 충돌했습니다. 방콕에서 이륙한 지 약 5시간 만, 관제탑에서 정상 착륙 허가가 떨어진 뒤 불과 9분 만에 발생한 참사였습니다. KBS 뉴스 오한솔입니다. 네, 교수님, 지금 영상을 보니까 또 그날의 아픔이 다시 상기가 되는데요. 지금 국토부에서 저 사고와 관련해서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네. 보통 조사에는 얼마나 걸리고 또 사고 조사는 어떤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건가요? 항공기 사고 조사는 보통 6개월에서 길게는 2, 3년씩 진행되기도 합니다. 참고로 2023년에 아시아나 항공기 여객기 사고가 있었는데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아시아나 항공기가 활주로 끝단에 있는 방파제에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네네. 해당 사고에서 조사 보고서가 발간되기까지 약 11개월이 걸렸습니다. 거의 1년이 가까이 그렇죠. 드네요. 네. 그리고 항공기 사고 조사를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항공기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고 조사 개시를 하게 됩니다. 그때는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관련국들 그리고 항공기를 제조하는 제조 관련국 그리고 국제 민간 항공기구 같은 그런 기관에 항공기 사고 사실을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블랙박스 수거를 포함한 항공기 사고 조사를 이제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그 블랙박스를 수거하고 나서 이제 분석과 검사를 위해서 전문 기관에 블랙박스를 보내어 분석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블랙박스가 수거가 됐잖아요. 예. 그 검사 기관은 국내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뭐 외국에서 하게 됩니까? 국내에서도 가능하지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블랙박스의 어떤 연결 장치가 또 고장이 났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미국에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검사 기관에서 분석을 진행을 하겠죠. 예, 그래서 분석 이후에 여러 단계의 보고서 작성 과정과 그리고 공청회를 비롯한 의견 수렴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끝내고 나서 최종 보고서가 발간이 되는데요. 이렇게 발간된 최종 보고서는 언론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관련국들에게 공표되고 배포되게 됩니다. 그럼 보통 사고 조사를 할 경우에 방금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블랙박스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전에 관련한 그 자료도 보니까는 블랙박스 보면은 음성 기록 장치도 있고 또 다른 장치도 있더라고요. 그 정확하게 블랙박스에는 어떤 정보가 기록이 되게 되나요? 사실 블랙박스의 공식 명칭은 플라이트 레코더라고 해서 비행 기록 장치입니다. 이 블랙박스는 두 가지 주요 장치로 구성이 되는데요. 첫 번째는 플라이트 데이터 리코더라고 해서 그게 비행 기록 장치인 거죠? 비행 데이터 기록 네. 장치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게 CVR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에는 비행기의 고도라든지 속도라든지 자세라든지 그런 어떤 비행 정보가 기록이 되고요. 추가적으로 항공기 엔진 그리고 착륙 장치 그리고 전기라든지 유공합 계열의 어떤 상태를 저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음성 기록 장치에는 조종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그 대화라든지 그리고 관제탑과의 교신 내용 그리고 조종실 내에서 발생하는 경고음 이런 데이터들이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블랙박스가 하나가 아니라 비행기 안에는 블랙박스가 2개가 있는 건가요? 블랙박스 안에 이제 장치가 두 가지 장치로 구성이 장치가 되어 있는 있습니다. 거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블랙박스 검사 결과 최종 조사 보고서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조류 충돌부터 한번 짚어보겠는데요. 관련 영상을 한번 보시고 다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사고기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이 튀고 곧바로 하얀 연기가 이어지는 모습. 조류 충돌 순간으로 주목돼 왔습니다. 하지만 시선을 왼쪽 엔진에 맞춰보겠습니다. 화면을 정밀 분석해보면
불꽃이 미세하지만 분명히 보입니다. 오른쪽과 크기만 다를 뿐 색깔과 퍼짐이 거의 동일합니다. KBS는 현직 조종사와 전문가 2명에게 영상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왼쪽 엔진도 조류가 충돌했을 가능성이 크다는데 의견이 일치했습니다. 엔진 출력이 전부 상실됐는지 일부 상실됐는지는 불확실하지만 양쪽 엔진 모두 완전히 꺼졌다면 사실상 조종은 불가능해집니다. 조종관이 한번 멈추기 시작하면 수동 조작도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복행 과정에서 비정상 항적이 확인된 것도 양쪽 엔진의 동시 고장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KBS 뉴스 방준원입니다. 네, 지금 뉴스에서 봤는데 아까 오른쪽 엔진에서 불꽃하고 연기가 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조류 충돌 때 이런 영상 같은 경우 발생하는 것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하거든요. 영상에서 나온 불꽃과 연기는 사실 항공기 엔진에 조류가 빨려 들어가거나 충돌이 일어날 때 흔히 관찰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나중에 그 기체를 보니까 그 조류의 그 혈흔이 발견됐다라는 그런 소식도 좀 전해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런 조류 충돌이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사실 조류 충돌이 위험한 이유는 그 조류 충돌이 항공기의 기능을 상실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국 연방 그 규정 코드에 나와 있는 뭐 타이틀 14 파트 25에 보면 거기에는 약 4파운드입니다. 1.8kg의 질량을 가지는 조류가 항공기에 부딪혔을 때 항공기는 조류 충돌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해라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고 같은 경우에는 가창오리가 항공기에 충돌한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가창오리가 약 0.6kg의 질량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항공기가 그때 당시 속도가 약 시속 300km 정도 됐는데요. 이렇게 300km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0.6kg의 가창 오리가 부딪혔을 때 약 1톤에 달하는 힘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항공기에 부딪히는 조류 충돌에 의한 그 힘은 생각보다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짧은 순간에 높은 속도로 0.6kg의 이제 질량을 가지는 새가 충돌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매우 강한 힘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비행기를 설계를 할 때 보통 조류 충돌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가능성도 감안을 하고 설계를 하게 될 텐데요. 네네. 근데 이렇게 조류 충돌로 엔진까지 꺼질 수도 있는 건지 아무리 이제 1톤의 무게로 충돌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게 가능한 걸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물론 흔치는 않지만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조류 충돌이 항공기 엔진에 일어났을 때 사실 항공기 그 엔진 앞에 보면 되게 커다란 이제 블레이드들이 이렇게 쫙 나열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팬 블레이드라고 하는데요. 그런 팬 블레이드가 조류에 의해서 파괴가 되거나 혹은 이제 균열이 일어나서 파괴에 가까운 상태에 다다랐을 때 엔진이 또 이제 가동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것이 안쪽으로 들어가서 연쇄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나 항공기 엔진 내부에는 뭐 베인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블레이드들이 무수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또한 연쇄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운이 좋지 않다면 항공기가 완전히 기능을 상실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가 착륙할 때 이런 조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해 뭐 음파를 발산한다든지 이렇게 새를 쫓는 여러 가지 장치를 가동한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같은 때는 그게 통하지 않았던 건가요? 아무래도 조류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들도 있을 테고요. 그리고 뭐 물론 이제 공항에서는 조류 퇴치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그때 이제 제한된 뭐 인력으로 그 넓은 공항 주변의 그 조류 상황을 조류 그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행위들이 있었는지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또 하나의 원인으로 많이 거론됐던 네. 게 이 랜딩 기어가 왜 적시에 내려오지 않았나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과 관련한 관련 뉴스를 한 번 더 보시겠습니다. 네. 마치 세발 자전거처럼 비행기의 이착륙을 돕는 세 개의 바퀴, 랜딩 기어입니다. 착륙할 때 펴져 기체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속도를 낮춥니다. 사고 여객기에선 세 개 모두 제대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불꽃이 튀는 게 육안으로도 보인 오른쪽 엔진에 문제가 생겼을 가능성이 먼저 제기됩니다. 하지만 한쪽 엔진이 꺼지더라도 남은 엔진 하나로도 랜딩 기어를 내리는 유압 장치는 작동이 가능합니다. 엔진 고장과 랜딩 기어 미작동을 꼭 연결지어 볼 수는 없다고 정부도 선을 그었습니다. 유압 장치마저 문제가 생겼다면 비상시 압력을 공급하는 추갑기를 쓸 수 있지만 이것도 작동하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전기 신호가 아예 먹통이 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수동 장치를 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력을 활용해 랜딩 기어를 떨어뜨리는 수동 장치는 작동까지 30초가량 시간이 걸립니다. 3중이나 되는 장치가 모두 작동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찰나의 사고에 대처할 시간마저 부족했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기계적 결함이 있었는지가 향후 조사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혜경입니다. 영상을 보니까요. 그러면 자동으로 안 된다면 수동으로도 내릴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왜 안 됐을까도 의문이거든요. 사실 사고 항공기는 보잉 737-800이라는 기종인데요. 수동으로 당연히 이제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절차를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737-800 기종의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리는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하고요. 먼저 이제 조종실의 좌석을 젖히고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패널의 뚜껑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뚜껑을 열면 거기에 이제 레버가 이제 3개가 있는데요. 그 각각의 레버를 순차적으로 이제 당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당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당기고 또 수초 동안 유지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음 레버를 당기고 또 그 다음 레버를 당겨야 됩니다. 참고로 그 3개의 레버는 항공기 랜딩 기어, 메인 기어 2개의 메인 기어 그리고 하나의 노즈 기어를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절차들이 순차적으로 원만하게 이루어졌을 때 약 2분 3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만 이 사고 사례처럼 항공기가 급박하게 복행을 시도하고 비상 착륙을 한 상황을 감안할 때 과연 이렇게 수동으로 랜딩 기어를 내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었겠나 의문이 듭니다. 불가능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메이데이를 외친 다음에 동체 착륙으로 사고가 나기까지 워낙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네. 아마 그 부분이 좀 원활하게 진행이 못됐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그리고 여객기 같은 경우에는 당시 복행을 했어요. 굉장히 네. 급하게 방향을 선회했거든요. 왜 이렇게 복행을 하게 됐을까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조류 충돌 이후에 매우 급박한 상황이 발생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조류 충돌 이후에 랜딩 기어를 다시 접었고요. 그리고 추력을 올리면서 복행을 시도를 했는데 제 생각에는 이때 로스 오브 보스 엔진, 즉 항공기의 엔진이 모두 꺼져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조종사들이 보게 되는 그 운항 공지사항을 보더라도 조류 충돌의 위험성이 대단히 높거나 혹은 조류 충돌이 발생했을 때 풀스러스트를 가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아이들한 그 어떤 전격의 출력을 사용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옵니다. 즉 조류 충돌에 의한 엔진 파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죠. 예.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은 랜딩 기어가 없이 동체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동체 착륙 자체는 별 문제가 네. 없다고 보셨나요? 제가 안타까운 사고지만 제가 동영상을 수십 번 보았습니다. 동체 착륙 중에는
엔진이 완전 꺼져버린 상태에서 네. 뭐 역추적 장치라든지 아니면 에어브레이크라든지 이런 장치들이 이제 작동을 하지 않았죠. 물론 이제 이렇게 엔진 기능이 상실된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치들이 고장을 일으켰지만 결과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동체 착륙이 이루어졌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종사가 마지막까지 이 핸들을 잡고 있었던 네. 그게 사진이 나오면서 좀 많이 네. 안타까워하시는 분들이 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여객기 입장에서 보면은 방위각 또 로컬라이저가 세워진 둔덕과 마지막으로 충돌하면서 희생자가 커지게 됐는데요. 이것도 당시 한번 뉴스 영상을 좀 가슴 아프지만 좀 복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난 9월 위성에서 본 무안공항 활주로 남쪽 방향 끝단 모습입니다. 활주로가 끝나고 멀지 않은 곳에 구조물이 보입니다. 로컬라이저, 즉 착륙 유도 안전 시설입니다. 참사 이전 사진에서도 공항 경계선인 담벼락 안쪽에 로컬라이저가 보입니다. 흙더미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튀어나와 박혀 있고 그 위로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모두 합쳐 4m 정도 높입니다. 하지만 사고 후 구조물은 부서진 흔적만 남았습니다. 제주항공 여객기는 비상선언을 한 후 착륙 방향을 180도 바꾸어 활주로에 진입했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한 채 활주로를 지나 로컬라이저 구조물을 충돌하고 폭발했습니다. 구조물은 활주로 끝단에서 264m 거리에 있었고 담벼락은 59m 더 뒤에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활주로 너머에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없었다면 여객기가 좀 더 달려 공터에 멈췄을 가능성이 있고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해외에선 더 나아가 해당 위치엔 구조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참사의 결정적 원인으로 지목합니다. 2015년 일본에선 아시아나 항공 여객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안테나와 충돌했지만 활주로 앞에 단단한 장애물이 없었고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로컬라이저가 얼마나 사고에 영향을 미쳤는지는 더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이 된 둔덕이 희생자가 컸던 이유인데요. 이게 이 참사를 밝히는 중요한 이유가 될까요? 충분히 그렇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만들어진 그 둔덕으로 인해서 희생이 커졌다라는 사실은 이미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항공기 사고는 스위스 치즈 모델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어느 하나의 요인으로만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참고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물론 이제 항공기 자체는 알루미늄 합금 구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를 어떻게 하냐면요. fail safe 구조라고 해서 구조물이 어느 정도 손상을 입더라도 사실 항공기 안전에는 문제가 없고 기능적으로도 문제가 없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콘크리트 둔덕은 전혀 예상하지 네. 못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콘크리트 둔덕이 기체 구조에 비해서는 매우 기계적으로 강하고 그리고 충격 흡수 성능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희생을 야기했다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공학적으로 볼 때 저렇게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힐 경우 보통 기체가 파괴가 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 같은 경우는 폭발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저렇게 강한 둔덕과 부딪혔을 때는 보통 폭발을 하게 됩니까? 폭발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뭐 연료의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저 항공기 자체는 아마 태국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무안공항에 도착했을 때 약 20%, 30% 정도의 연료가 이제 남았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항공유가 가득 차 있진 않지만 어느 정도 차 있는 상태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이 이제 발화가 되면서 이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아직 최종 조사 결과는 나오진 않았지만 이번 사고를 통해서 드러난 우리나라의 항공 안전의 취약성 이 부분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부분이 시급히 보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항공에 관한 규정은 생각보다 매우 까다롭고 촘촘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원인에 인해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뭐 이번 주만 보더라도 캐나다 토론토 공항에서 항공기가 착륙 중에 동체가 뒤집어지는 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끊임없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 항공 사고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그 위험도를 낮추고 그 빈도를 줄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의 취약점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시스템 전반, 어떤 안전에 관련된 점검 절차라든지 이런 시스템 전반을 확인해야 되는데요. 일선에서 항공기 정비라든지 뭐 점검, 감시에 대한 그런 활동들이 정비 현장에서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당국이나 감독기관에서 좀 더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조종사의 어떤 피로도 그리고 정비사들의 숙련도 등을 아우르는 어떤 인력 관리 시스템도 철저하게 좀 이번 기회에 한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끝으로 뭔가 항공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것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체계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대응 체계를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고 상황 어떤 그 다양한 그 어떤 요인들을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대응 체계를 한 번 더 짚어보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수님께서 아까 짚어주신 부분 중에 이제 블랙박스 부분이 있었는데, 네. 예, 그 부분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어서 좀 짚어보면은 이게 사고조사위가 조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제 블랙박스의 마지막 4분 기록이 없단 말이죠. 네. 근데 이 내용이 일단은 좀 왜 그렇게 4분이 저장이 안 됐는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 부분 먼저 뉴스를 보시고 또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조종사가 메이데이를 외치며 조류 충돌, 폭행을 언급한 아침 8시 59분, 사고기의 음성기록 장치 CVR과 비행기록 장치 FDR에 마지막으로 데이터가 저장된 바로 그 시각입니다. 이후 9시 3분 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하기까지 약 4분간의 데이터는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메이데이 선언 순간이 담겼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CVR엔 조종사 간 대화 등이 담겨 있고 FDR로는 사고기의 엔진 등 작동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폭행부터 충돌까지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증거인 셈입니다. 사고조사위는 지난 4일 CVR 녹취록을 완성한 후 충돌 전 4분의 기록이 없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파손된 FDR과 함께 CVR까지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로 보냈지만 두 장치 모두의 마지막 4분은 남아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원인에 대해선 조류 충돌로 양쪽 엔진이 고장났고 블랙박스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기록이 끊겼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그런데 엔진이 멈췄어도 비상용 배터리가 전력을 공급했다면 기록 누락은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사고조사위는 전력 공급이 모두 중단된 건지 비상용 배터리에 문제가 있었는지 조사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가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사고조사위는 당초 블랙박스와 관제 기록,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해 사고 원인을 규명할 계획이었는데 조사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사실 저 마지막 4분이 가장 중요한 기록을 갖고 있는 마지막 4분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 엔진의 기능 상실로 인해서 전력 공급이 중단된 게 이제 원인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당연히 이제 배터리와 같은 보조 전력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었으면 조종실 내에 조종사 간의 대화라든지 그런 음성 기록 등이 잘 저장이 되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해당 항공기는 의무 탑재 규정, 그 장치가 의무적으로 탑재돼야 되는 그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치가 탑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제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마지막으로 이번 이제 사고를 계기로 이제 뭐 블랙박스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기의 어떤 노후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규정만 보더라도 매우 세분화되어 있고 아주 철저하게 사실 규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을 잘 준수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당국이 조금 더 철저하고 또 정확하게 정밀하게 감시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대 항공우주공학과 김상우 교수님이었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